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국민 여러분, 지금 제 가슴이 불이 붙은 것 같처럼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이원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국민들께서 일파만파 많이 전파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또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서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려오니 꼭 봐주시기를 우리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도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동양에서, 그것도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 문화권에서 복음이 이렇게 단시간에 전파된 사례가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교회가 1945년 독립 이후에 단 5년 만에 북한 교회가 멸망합니다. 멸망했다는 건 아예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알아서 지켜주진 않습니다. 그 교회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체제,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법에 의해서 교회가 불법 집단이 돼서 합법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국가의 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 교회는 멸망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북한의 이 공산화 과정이 대한민국에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들으시고, 교회 있는 분들은 성령이 이번 2020년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용을 점검하시고 잘 메모하셨다가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한 것이 있는지 선동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건 아니지 재단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메모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양쪽의 내용이 있다면 양쪽 내용을 다 보자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맞다면 내 안에 잘못된 국가관과 세계관,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가 어떻게 북한의 이 많은 교회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미국도 이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실체를 보지 못해서 그들도 실수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에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한순간에 미국 병사 2,400명이 전사하고 미국 해군과 이 공군이 큰 타격을 입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을 예견하며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눌러주세요. 미국에서 책을 냅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1941년 7월 출간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을 냅니다.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의 내용 중에 반드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할 것을 이승만은 이 책에서 미리 예견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승만의 명성이 미국에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보고
미국이 일본에게 공격당한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책이 출간된 지 4개월 후인 눌러주십시오. 1941년 12월에 이 진주만이 공격당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의 군대 그리고 교수들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승만의 책을 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진주만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해리 홉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놀라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마지막 내용에 감동을 받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마침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일본을 그들의 섬나라로 처음으로 넣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한국은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질 것이다. 루즈벨트가 이 책을 보고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한국을 돕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승만이 기도하면서 쓴 이 글에서 루즈벨트는 한국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눌러주십시오.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때 여기 보면 중국의 장제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이 이 카이로 회담에서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선언 하나죠. 그것은 당시 세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 그것도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기로 여기서 결의를 해요. 아니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인데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이 나라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 이 이승만의 의지가 높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눌러주세요. 이게 1944년 11월에 나왔던 미국에서 이승만의 요청으로 나왔던 우리나라 독립을 기원하는 우표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태극기 옆에 특별히 오른쪽에 여인의 그림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독립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팔목에 보면 쇠사슬이 있어요. 팔목의 쇠사슬이 기도하여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미국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이 우표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그 국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아시아의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독립국가도 아닌 이 식민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라의 생명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단이 이것을 또 가만히 두지 않죠. 이때 카이로 선언과 미국에서의 대한독립에 대한 이 지지의 움직임에 대단히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아까 카이로 회담에서 빠졌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스탈린.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죠. 소련의 스탈린이에요. 신기하게도 소련의 스탈린이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끝덩어리의 땅이 큰 나라가 이 작은 알려지지 않는 이 대한 독립을 방해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나 작아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나라를 소련이 방해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여기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한국의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이 공산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이 지식인들을 사상을 뚫고 들어가서 지식인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에게 충성했던 스파이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눌러주십시오.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었던 LJ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련의 스파이입니다. 1948년에 그것이 밝혀지고 재판까지 받죠. 이 LJ스가 누구냐면 미국의 동아시아 담당 당시 국무부 차관입니다. 당시에 동아시아 담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이에요. 이 사람이 나서서 이승만이 하는 일들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승만이 이 카이로 선언에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때 미국 정부에게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 독립군에게 지원해달라. 근데 이걸 누가 다 막냐면 LJ스가 막습니다. LJ스가 이것을 왜 막냐면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방해하도록 이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LJ스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거죠. 눌러주십시오. 1945년 2월 4일 얄타 회담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달라진 것이 있죠? 뭐가 달라졌죠? 중국이 빠지고 스탈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얄타가 어딘지 아세요? 소련 땅입니다. 이거를요, 원래 지중해에서 할 것을 이 LJ스가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LJ스가 이 카이로 회담을 여기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련에게 유리한 합의문을 얄타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에도 LJ스가 있어요.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위치도 기가 막히게 잡았죠? 자, 그렇다면 LJ스가 주도한 이 얄타 회담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당시 미국은 일본과 싸우는데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일본과 좀 같이 싸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사실 미국은 충분히 이때 일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45년이에요.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LJ스가 이 루즈벨트를 이 부축해서 전쟁을 더 빨리 끝내기 위하여 소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우 합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합쳐서 일본과 싸우자. 그러다 소련의 스탈린이 기다렸던 듯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요구는 독일이 패망하면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 한반도 내에서 혼란스러운 이 한반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련군이 주둔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루즈벨트가 이걸 다 허락해 줍니다. 이 루즈벨트 회의에서 LJ스가 다 부추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눌러주십시오. 이 LJ스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대표로서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유엔까지 만든 사람인 거 아세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LJ스 같은 이 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되는 것, 이 사람 때문에 막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내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LJ스 같은 북한의 간첩들 때문에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돼서 수백만 명의 상해원들이 죽었잖아요. 또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도자들 안에서도 우리 알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산업행
운동하면서 이 나라 공산주의를 뒤집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여기 성남시장으로도 있고요. 청와대도 있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한데 이걸 왜 못 막을까요? 어떻게 북한 독보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탈북하는데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죠? 어떻게 이게 유지되는 거죠? 우리 내부 안에 공산주의의 저 LJS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북한보다도 월등한데도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끌려다니죠?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이 교회에서 갖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엘저이스 같은 사람을 분별하셔서 이번 총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북한교회 멸망이 남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얄타 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지 보자고요. 얄타 회담 이후에 엘저이스가 루즈벨트를 부추겨서 다시 한번 또 일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냐면 눌러주십시오. 1945년 4월 2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창설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앞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평화를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을 만들고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한 이 초기 모임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참석이 거부당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요. 이승만이 여기에 대한민국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엘저이스가 이걸 다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분명히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얄타 회담에서 뒤집힌 걸 사실은 이때 몰랐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돼도 소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요, 이 얄타 회담의 내용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승만과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 임시정부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요, 샌프란시스코 이 회의장 근처에 숙소 조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자 보자고요. 1945년 4월 25일 날 이 회의가 열리죠. 그런데 회의 2주 전에 한 가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 눌러주십시오. 4월 10일 날 루즈벨트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트루먼이 누구냐면 반공주의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보십시오. 엘저이스가 뒤에서 이 루즈벨트를 조정했습니다. 근데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엘저이스가 외면당하고 한순간에 소련과 비밀리에 진행하는 일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이 이승만의 방에 누가 찾아와요. 눌러주세요. 에밀리 이 고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신기하죠? 에밀리 고브로예요. 미국 기자인데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승만의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당시 소련의 스파이들이 많았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소련 사람이에요. 그가 이승만을 찾아온 이유는 3달 전에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이 스탈린의 이 비밀리에 구두를 협정한 내용,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그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이 루즈벨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전향을 하면서 공산당으로 전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소련을 무너뜨릴까 이와 같이 항상 연구하고 기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특별히 독립을 위해서 이스만을 찾아서 이 얄타회담의 비밀 협약 내용을 알려줘요. 당시 이 얄타회담에서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맺었던 협약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배권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갖게 됐다는 것을 이스만이 이때 안 거예요. 그리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스만이 미국 각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다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보냈냐면 트루먼까지 보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까지. 트루먼도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이로 인해서 얄타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소련과 비밀로 협약했다. 이 내용이 언론까지 들통나면서 미국 정부는요, 이때 우리는 카이로 회담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오히려 역발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얄타회담 내용을 뒤집은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장을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열린 회담이 뭐냐면 눌러주세요. 1945년 10월 17일에 베를린 포츠담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입니다. 이때 처칠이 나가고 영국의 클레멘트 수상이 이 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트루먼 소련의 스탈린 모여서 회담을 갔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요. 이때 스탈린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얄타에서 미국이 약속한 대로 해라. 그때 트루먼 나는 모른다. 얄타에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해라.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이 통치권을 갖는다. 트루먼은 안 된다. 우리는 카이로 선언대로 할 것이다. 이 둘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 이 안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졌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눌러주세요.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하는 대신에 자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군의 일본군의 완전한 소탕이 될 때까지 자 소련군은 북한 땅에 주둔하고 미군은 남한에 주둔하기로 이때 합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포츠담 선언이에요. 그런데 소련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시켜서 이 소비에트 연방에 이 포함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협의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자 보자고요. 자 눌러주십시오. 마침내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미국과 약속한 대로 대일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소련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미룹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언제 참여한지 아세요? 대일 전쟁에? 이게 참 재밌습니다. 눌러주십시오. 1945년 8월 9일입니다. 약 158만, 160만의 군대를 이끌고 대일 전쟁에 참여를 해요. 자,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꾸 미루고 있던 이 대일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고 있던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이때 참여했을까? 여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눌러주십시오.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이때 일본이 항복했나요? 일본이 항복했습니까? 안 해요. 그러자 또 어떡합니까? 눌러주세요.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터뜨립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군수공장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바로 그날에 소련군이 약 160만의 군대를 이끌고 대일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대일전쟁에 참여했던 게 뭐냐면 자 한반도의 북쪽에 일본군을 토벌하겠다고 이 160만을 이끌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단 6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접수합니다. 이때 소련군이 얼마나 쉽게 일본과 싸웠는지 그리고 북한을 점령했는지 대일전쟁 성적표가 소련 국방성 비밀문서로 남아있습니다. 공개된 것을 보시면 눌러주십시오. 이때 소련에 의해서 전사한 일본군이
12,295명, 포로가 약 13만 명입니다. 그러면 소련군은 얼마의 피해를 입었을까? 눌러주십시오. 1,446명만 사망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쉽게 싸운 거예요. 160만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 일본이요, 싸울 의지가 없이 무기를 내려놓고 도망치고 항복했습니다. 이때 소련이 어떻게 밀고 내려오는지 보실까요? 눌러주십시오.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 청진과 이쪽을 통해서 배로 밀고 들어왔고, 또 육로를 통해서는 탱크로 이렇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의 트루먼이 놀랐어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160만이 밀고 내려오는데 북한을 점령하는데 이 트루먼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냐면, 보세요. 눌러주십시오. 아직 이때는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남한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미 소련은 이 북한 땅 전체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한까지 밀고 내려오려고 하자 트루먼이 놀라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러다가 한반도가 소련에게 완전히 다 정복당하겠다는 위기감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눌러주십시오. 1948년 8월 10일 날 바로 소련이 참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38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아직 미국이 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고 내려가냐면, 당시의 개성이 이 남한 지역입니다. 38선 이남이에요. 그리고 동두천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마침내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상륙하자 철수를 하면서,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개성의 인삼에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다 털렸어. 당시 기록이 여기 남아있어요. 이 소련군들이 그걸 다 빼앗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좌파 교과서에 보게 되면, 언론들 말하는 거 보면 미국이 38선 넣어서 남북이 갈라졌다라고 미국 욕합니다. 아니에요. 이때 이거 긋지 않았었으면요, 우리나라 미국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산화에서 끝났습니다. 좀 더 보지요. 눌러주십시오. 1945년 8월 26일 날 마침내 소련의 이 사령관이 평양으로 입성하면서 그들의 야심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25군 사령관인 이 치스카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련군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일본군은 없잖아요. 일본군은 항복하고 쫓겨났는데 더 많은 군대를 몰고 평양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북한 주민 가운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때 하나둘씩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선 사람이 조만식 장로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익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를 대표하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의 이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눌러주세요. 뒤로. 다시 뒤로. 이렇게 물어요. 소련군은 해방군입니까? 아니면 점령군입니까? 이때 사령관이, 소련 사령관이, 소련군의 목적은 조선의 해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조만식 장로가 화를 내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이 소련군의 만행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약탈과 이 방화, 강간, 낮에요. 우리 여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밤에요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소련이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약탈하고 강간하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자 이 치스카코프가 정치 문제는 나에게 묻지 말라. 그리고 그의 정치 문제는 이 정치 장교였던 레베데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며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내용이 1991년 9월 9일날 중앙일보 기사에도 이게 정확히 실려 있습니다. 이때 조만식 장로님이
소련 정치장교의 이 장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주주의 국가가 경제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인민을 깨우쳐야 하고 피압박 민족의 한을 자주 독립국가로 풀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때 조바시 장로가 이 소련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정치로서는 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 보장하라는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베데프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이 조만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해요. 왜? 당시 조만식이 이 북한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협조하겠다 하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련군이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 남북 간의 이 철도 운행을 완전히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38선에 소련 경비대를 배치하고 남쪽으로도 못 내려가고 남쪽에서 북한으로도 못 올라오고 이걸 막아요. 남북 간의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에는 남북한 간의 이 전화, 정보, 우편까지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출입까지 금지하면서 이 북한 지역을 이 소련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눌러주십시오. 1945년 10월 14일 날 스탈린의 면접에 통과한 이 김일성이 최초로 평양 시내 군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천보전투에서 승리한 김일성 장군. 근데 사람들이 이때 보고 놀라죠? 너무 어린 거예요. 나이가 안 맞는 거예요. 나이가 안 맞아요. 이때 소련군이 경례를 하면서 김일성은 소련에 의해서 북한 지역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아서 이후 소련에 의해서 북한을 공산화시켜 이 스탈린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 교회가 멸망합니다. 이 멸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북한 교회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북한 교회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고 교회가 막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좀 얘기해 볼까요? 공산주의는요, 눌러주세요. 말 그대로 다 같이 평등하게, 평등이 중요합니다. 평등하게 똑같이 잘 살자, 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도록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인본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불평등, 원망, 불만,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이 비판의 대상들을 혁명과 투쟁으로 제거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주장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요, 철저히 눌러주십시오. 유물론과 무신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정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왜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불평등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기 집단.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마다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될 것은 이러한 혁명과 투쟁과 세상의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것, 이 제거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말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비판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불평등한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인민이에요. 인민.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인민이라는 뜻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을 시민, 국민이라는 단어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이 같은 거로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은 정확히 두 부류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농민과 노동자입니다. 최초의 이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깃발 보십시오. 왼쪽 상단에 있죠? 이 그림이 뭐란 거죠? 낙과 망치입니다. 농민과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네, 여기에 별이 붙어 있죠. 왜 별이 붙어 있죠? 왜 별이 붙어 있죠? 공산주의는 농민과 노동자가 이 인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깃발입니다. 노동당 깃발. 북한의 국기는 이거예요. 눌러주세요. 이게 북한의 국기예요. 이상한 거 보여드릴게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 국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 국기는 대외용입니다. 북한의 내부 행사는 주요 행사는 모두 노동당 깃발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 노동당 깃발을 사용합니다. 북한의 모든 행사, 주요 행사는 반드시 노동당 깃발을 걸고 사용합니다. 회의도요. 왜냐하면 눌러주십시오. 공산주의는 국가 위에 인민이 있습니다. 못하여 인민입니다. 즉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입니다. 인민의 위에는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도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는 언제나 독재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십시오. 공산주의에서는 이 인민이 노동자와 농민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땅 많은 지주는 농민과 노동자의 적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마다 부자와 지주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죽어 없어져야지 그들의 것을 나눠서 우리가 평등하다. 이거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대량 학살이 나옵니다. 또 부자와 지주 외에도 공산주의에서는 무식한 인민, 우리 노동자, 농민을 이 속여먹고 이용해 먹는다며 지식인도 공산주의에서는 반드시 적입니다. 그래서 학살해요. 실제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공산화 됐을 때 기록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안경 쓴 사람들 다 잡아오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왜? 지식이니까. 근데 무조건 안경 쓴 사람 죽일 수는 없죠. 그리고 뭘 보냐면 손을 만지는 거예요. 손을 펴서 굳은 살이 없는, 안경 쓰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요 다 죽였습니다. 왜? 너희는 지식인이다.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지식인이다. 그렇게 죽였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라에 지식인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인이 없으면. 그래서 공산주의는 누가 반드시 생기냐면 수령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인이 죽었기 때문에 무지한 인민들을 지도해줄 수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눌러주세요. 북한에서 수령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부르죠?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디 가서 지도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죠. 북한에서는 모든 수령의 움직임은 지도예요. 왜? 못된 지식인을 다 죽이고 무식한 인민을 지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수령의 지도를 받으면 이 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산주의는 독재자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는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수령에게는요 조언도 못합니다. 수령에는 완전체예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어떻게 해요? 국가의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국가를 모두 다 통치해요. 국가의 모든 영역을 다 간섭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이 분리된 우리나라가 똑같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대통령이 다 지시하죠. 하다못해 사법까지. 장관들은 필요도 없어. 어느새 우리나라가 장관들로 이 나라의 각 영역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 참모 비서진. 예전에는요, 청와대 대통령의 이름도 몰랐어요. 수석이나 참모님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청와대 수석 참모 비서진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왜? 그들이 행정부의 장관을 찾아가서 지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국민청원이라는 것 원래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국민청원이요? 원래 국민청원이요, 국회에 있는 겁니다. 국회에 국민청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로 가요? 청와대로 가져가죠. 그리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모든 걸 다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결해 주는 건 없이요. 청와대에서 모든 연락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이 청와대, 이 국민청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인민재판이 되고 있잖아요. 여론을 몰고 가는 거예요. 20만이 되면 뭔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만나는 모습을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뭐랑 똑같냐면 예전에는 저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의 장면, 어디를 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죠. 박수치며 환호하죠.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막 걸고 난리치고, 북한에서 인민들이 김정은이 지도를 나갈 때마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어느새 보니까 왜 북한에는요, 이 회의를 할 때, 이 노동당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슴에 배지 같은 거 많이 달고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슴에 수많은 배지들이 달리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부자 대기업,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땅에서 인민의 적이 됐습니다. 뭐라고? 친일파라 불러요. 부자는 친일파예요, 다. 어느새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같이 공부 좀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특목고 폐지했습니다. 왜? 평등해야 된다고. 너희들 공부 잘해서 너희들만 세상에서 지도자 되냐? 안 된다. 내려와라. 어떻게? 다른 학생들과 똑같아야 된다. 특목고 폐지해버렸어. 일을 열심히 더 해서 돈이 더 필요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되는데 안 된대요. 적당히 하래요. 5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났을 때도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밤샘 작업을 했는데 노조가 나서서 뭐래요? 안 된대요. 왜? 52시간 넘으면 안 된대요.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이거 비상사태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걸 넘겨버렸어.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아십니까? 10년 일한 사람하고 1년 일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번 총선 끝나면 이 개헌을 한다고 하죠? 민주당 당대표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하고 간호도 조무사하고 월급이 똑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죠. 어느새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조금만 보면 볼 수 있는데, 다시 북한에서는 나라가 좋아진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사유재산이라고 폐지가 되고, 목사들은 인민의 적이라며 공개 재판을 당해 죽어가고요.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CCC 대표 아시죠? 그분이 이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운동에 앞장서며 설교했던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그분 아내가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라고. 어떤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은 거죠. 우리가 뽑은 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눌러주십시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덮치면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의 책임은 파수꾼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너가 지켜내야 될 사람과 도시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깨어서 적들이 공격할 때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 도시가 멸망하고 그 도시 안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너한테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파수꾼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간다고요. 죽어간다고요.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까지 지켜주고 살려주신 이 나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이 내용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리고 잘 결정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명 감당하려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깨워주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을 살려낼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제 이 강점기 35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 교회가 이 핍박을 이겨냅니다. 교회를 지켜냈어요. 이것을 주도했던 북한 교회가 신기한 것은 해방 후 공산주의에서 2, 3년 만에 교회가 멸망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35년 동안 지켰는데 공산주의 이 땅에 들어온 지 2, 3년 만에 북한 교회가 멸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에 이어 북한의 공산화 과정이 대한민국에 주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 북한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모조리 파괴할 수 있었을까? 오늘이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위원회 전략입니다. 위원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용어를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김정일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위원장. 맞아요. 북한은 국가기관이 있고 노동당이 있습니다. 그 장을 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의 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당의 책임자를 비서 아니면 서기 이렇게 부르죠. 북한은 신기하죠. 서기랑 비서, 우리로 말하면 오히려 사장 밑에 비서, 글 쓰는 서기, 이게 북한에서는 지도자예요.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국가기관을 보시면 최고의 직책은 다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체제 자체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행정 조직, 그 다음에 지역, 여기에 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관이 바로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당 위에 수령이 있고요. 이 노동당의 직책을 비서나 서기라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인민만 있지 지식인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인민은 그냥 국민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인민은 그 깃발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옛날 수령 깃발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 낙과 방식, 바로 노동자하고 농민이 인민입니다. 그럼 지식인은 무엇일까? 지식인은 바로 여기서 노동당이에요. 그래서 노동당이 지식인 그 책임자를 비서, 서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 지도자, 이 당의 지도자가 하는 이 일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모두 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진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지도했다 그러면 안 쓰죠. 북한에는 모든 것이 지도로 불리는 이유가 지식인이기 때문이에요. 인민, 즉 농민과 노동자를 가르치는, 지도해주는 지도자, 지식인이 바로 노동당입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나 보지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보죠.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이때 소련에게 사실은 패배한 거예요. 이미 이전에 소련은 미국과 약속을 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미국을 돕겠다. 근데 독일이 항복했는데도 신경이 소련이 돕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기다리다가 세 달 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사키에,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바로 8월 9일 그날 소련군이 대일본 전쟁에 참여합니다. 158명의 붉은 군대라고 부릅니다. 곤상주의 군대를 이끌고 일본 전쟁에 참여해요. 소련은 이미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최소 희생으로 승전국이 되기 위해서 약 1000여 명의 희생자만 내고 북한 땅을 다 점령합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약 6일 만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소련이 밀고 내렸을 때 그들이 말했던 명분은 뭐냐면 해방군입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해방.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됐죠? 그런데 이 소련군이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38선에 소련군이 경비대를 세우고 북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서 남한과 북한 지역을 봉쇄해서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45년 8월 26일 광복이 된 후에 약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 소련의 사령관 이반 치스카코프라는 사람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다시 평양에 입성합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로 인해서 소련은 북한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공산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2달 후에 김일성이 나타납니다. 스탈린의 면접을 통한 김일성이 최초로 평양시민 군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소련군이 경례를 하죠. 김일성은 소련에 의해서 북한 지역의 지도자로 지금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소련의 스탈린이 다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2-3년 만에 북한 지역의 대부분 교회가 다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교회가, 그 영향이 있던 교회가 사라지게 됐을까?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산주의의 핵심 전략인 인민위원회 전략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소련 공산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신속하게 전 세계를 공산화시켰는지 그 방법, 역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알려면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코민테른이요. 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민테른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약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유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19년에 레닌이 소련과 독일의 사회, 민주당과 좌파를 중심으로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공산주의 유엔입니다. 여기 가입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가입합니다. 개인 아니면 당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산주의자 회원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공산화시키는데 소련의 지도와 지원, 물량 지원, 무기 지원까지 하는 단체가 코미테른이에요. 우리나라의 남로당의 박헌영, 베트남의 호치민, 그 다음에 중국의 모태동 다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각 국가로 파송되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 혁명을 그 나라 가운데 일으켰던 거예요. 이 코미테른의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소련 공산주의의 지도를 받아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모체가 되는 소련에게 충성하는 연방체. 그래서 당시 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예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 공산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활발했어요. 프랑스는 인민위원회를 만드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운동이 약해져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1960년대 68혁명이에요. 68혁명이 뭐냐면 간단해요. 공산주의 플러스 동성입니다. 공산주의가 동성애와 결합해서 젊은 세대와 반기독교 운동이 절정을 이루며 결집한 모임이 바로 68혁명의 사실은 그 시작이에요. 이처럼 이 코미테른이 각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핵심 전략은 각 나라 지역에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목표는 뭐냐면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이제 단어죠. 여러분 소련의 플랜이 뭐죠? 소련이 뭐의 약자예요? 소비에트요.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럼 이 연방이 뭐예요? 연방. 연방의 뜻이 뭐죠? 이게 위원회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건 소비에트 위원회예요.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연맹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했었던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시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공산주의 인민화 전략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자 보시죠. 도시 지역을 다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각 도시 명칭을 어느 도인민위원회, 시민위원회, 군, 면, 리 인민위원회를 싹 다 바꿨어요. 그럼 인민위원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뭐 도지사, 시장, 군수, 면장, 이장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이 공동체, 인민이라는 공동체가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몇 사람이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소련 군대가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농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인민위원회를 다 조직해요. 나라의 구성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북한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마치 우리나라가 6.25 겪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6.25로 인하여서 남한이 점령당했을 때 그 모습이요. 인민위원회를 그때도 구성해서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같이 완장을 채워주죠. 그리고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부자, 지주, 지식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재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민재판이라는 거예요. 인민재판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인민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거기서 완장 찬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단체예요, 단체. 이와 같이 인민회는 사법권과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에서 인민재판을 통해서 공개 처형, 그리고 학살, 재산을 못 사고요. 소련군의 보호 아래 북한 전역에 이 인민위원회가 다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당시 북한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 단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북한에서 침묵을 해요. 소련군이 총을 들고 있는 가운데 인민위원회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반대하는 주민에게 공포정치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2, 3년 만에 북한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멸망당합니다.
이 같은 공산주의 인민위원회 전략은 6.25 때 남한이 점령당했을 때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6.25 때 이 인민군이 내려왔죠. 인민군의 이 북한 군대가 두 부류인 거 아세요? 두 부류예요. 부대가 두 종류예요. 뭐랑 뭐죠? 혹시 아세요? 하나는 전투부대, 또 하나는 뭘까요? 전투부대가 있고 하나는 점령부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화나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전투부대는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령부대는 남아서 거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사상으로 정치장교를 통해서 점령부대가 이 각지역을 북한과 똑같은 구조로 만듭니다. 시, 도, 군, 면, 리를 위원회를 조직해요. 그리고 총을 들고 이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을 인민위원회를 앞장서서 그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죠. 그럼 그들이 북한에 했던 것처럼 그 지역의 지주, 그 다음에 교사,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공무원, 교회 성도, 목사 찾아내서 그들을 인민재판하면서 학살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인민위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면 군인들이 죽고 이 폭격을 당해서 민간인이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인민위원회 점령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날부터 위원회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위원회 정치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진보 언론지 중에 하나인 이 매일경제신문의 2018년도 8월 기사를 보시면 여기도 나와요. 우리나라 행정부에는 각 부에 장관이고 차관이고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정부에서 이 정부 조직 기관에 약 364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다시요. 정부 조직에는 다 장들이 있죠. 장과 상관없이 위원회라는 걸 또 만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부의 원래 조직과 별개의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572개로 더 늘어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정부 기관의 조직들에 민간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직 안에는 장들이 있는데 장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라는 민간인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장들에게 어떤 정책과 방향들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고 그들의 사실은 자문을 받는 걸로도 충분하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정이 바로 행정부에 반영되도록 만든 게 위원회예요. 그냥 생각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위원회는 누가 뽑아요? 위원회는 누가 뽑아요? 위원회는 누가 뽑아요? 결국은 그 정부와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죠. 전문가도 아닌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단체들이 정부 속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민변, 참여연대 이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에 유리한 대로 정부의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이거는 이 국민 여론이다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면서 이걸 정책에 그냥 반영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위원회는 단순히 보면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대통령과 그가 세운 장관들 그리고 장관이 임명한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위원회 조직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걸 인터넷에서 쳐서 보세요.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탈원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딱 보면 구성원을 보면 기가 막혀.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가가 없습니다. 유럽의 나라들도 스위스 같은 나라도 탈원전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5번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뜨겁게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원전 유치로 돌아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빨리 탈원전을 선포해버렸어요. 어떻게? 국민 여론, 전문가 여론, 탈원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전은 위험하다 결론 짓고 자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나오잖아요. 이 같은 원자력위원회, 탈원전위원회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문이든지 어디에 가서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만 쳐도 나와요.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 여러분 탈원전 이 원자력을 전기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무기고요. 경제입니다. 경제.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이제 전기세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여론이라고 수렴해서 탈원전 정책을 적정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국가는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사실은 편해요. 위원회 몇 사람을 설득하면 다수를 합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투표로 뽑은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뽑지 않은 위원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 가운데 재밌는 게 나오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평등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2개에서 8개로 늘었는지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8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녀 평등이 아니라 동성애자들과 젠더를 위한 성평등 운동이 전국 지자체에서 막 일어나죠. 신문 현수막 걸려있고 난리 나죠. 각종 조례들 만들어지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갖고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결정한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처음 시작된 성평등위원회를 아예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성평등의 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국에 지금 이것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성평등조례 가장 문제가 뭐죠? 경기도 성평등조례 가장 핵심 문제가 뭐예요? 결국 하나잖아요. 성평등위원회. 재밌죠? 성평등위원회 문제 아니에요. 경기도 성평등조례 핵심은요, 성평등위원회입니다. 그건 어디예요? 학교, 기업, 교회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평등을 교육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민재판하게 만든 구조가 경기도 성평등조례입니다. 이 포스터 한번 보시죠.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다. 경기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치마바지 성평등 교실입니다. 치마바지가 뭔데요? 이게 젠더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을 막지 않는 운동을 교실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을 성평등위원회로 파송합니다. 누가요? 경기도에서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도의원이 도지사 이재명은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 내 자녀 욕하면 싫죠? 어디 가서 욕 먹으면 막 난리치면 화내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성경이 이렇게 조롱당하는데 왜 거기에는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위원회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교수신문에서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에 교수신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제기했냐면 위원회에 들어가는 상당수가 교수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이거예요. 교수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위원회에 들어가면 뭔가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한 번 참석하고 회의, 뭐 1년에 한 번, 2번 참석하고 돈 받아가며 밥벌이하는 교수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반드시 공산주의로 가는 도구가 됩니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서울민주주의 심의위원회를 만든 거 아세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위원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대신 대의 정치를 합니다. 시의원, 시장, 구청장, 뭐 비롯해서 그와 같은 구의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 모든 내용들을 결정해서 그 시 안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죠. 근데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그것을 수렴을 하고. 그러면 이 시민위원회는 누가 뽑냐고요? 그 시민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에게 연락한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연락한 적 있습니까? 시민위원회 한번 해달라고?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어느새 우리나라가 위원회 정치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국민투표로 대의정치라는 사람들을 분명히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 이 같은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각 지역과 도마다 전략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놨지만 이제는 이것이 지역의 각 기관에 또 시민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나라, 이 시도의 모든 행정 영역에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엔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시작하면서 나라를 장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됐을 때 남한도 똑같았습니다. 남한도 잘 보세요. 우리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 6.25 때 말씀에 이 내용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이 남한 지역도 해방된 이후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만들었다는 시도가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의 국제기구인 코민테른이 각 나라의 핵심 공산화를 시키는 전략, 그게 뭐라고 했죠? 위원회를 통해서 뭘 만드는 게 핵심 전략이죠? 인민공화국이요. 코민테른의 핵심 전략은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한 지역도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여운형이 만든 당체가 바로 건준이라고 부르는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운형은 알고 갑시다. 여운형은 배제학단 출신입니다.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평양 장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생이라고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가 해방되기 전부터 박헌영과 함께, 박헌영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영어 배웠던 사람이에요. 조선공산당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운형이 건국위원회를 세우고 경국위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뭐라냐면, 자, 같은 동료였던 조선공산당의 이강국, 최용달과 함께 이 남한 지역의 전국을 다니면서 형무소에 약 1만여 명의 정치범들을 다 석방시켜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강성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일제 때 잡혀있던 이 1만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이때 싹 풀어버려요. 그러자 이 남한 지역에 강성 공산주의자 1만 명이 풀리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시끄럽던 이유가 바로 이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여운형을 도왔던 이 이강국을 아셔야 돼요. 이강국이 누구냐면
김일성 초대 내각의 대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인민군 야전병원 최고 책임자로 내려와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최영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초대 내각의 대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운형이 시간이 없었어요. 북한은 이미 북한 지역은 소련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남한 지역은 미군이 들어와야 됐어요. 미군이 들어와서 이 남한 지역을 이 신탁총지처럼 이 돕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빠르게 나라의 건국을 선포해요. 그것이 뭐냐면 1945년 9월 6일 날 이 건국위원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명이 뭔지 아세요? 조선인민공화국이 9월 6일 날 선포됩니다. 해방 이후에 최초의 우리나라 명칭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이해되시죠? 위원회를 통해서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국가 명칭이 뭐죠?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은요? 다 인민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고 이상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정식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선언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돌아와서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과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12월 7일 날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명연설을 KBS 라디오에서 해요. 이승만은 소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수청당하는 것, 어떻게 죽어가는지 봤어요. 자, 2차 세계대전 소련에 죽은 군인과 민간인 숫자가 약 2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스탈린이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몇만이 죽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7천만 명 죽습니다. 스탈린 초상화에 흉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 지식인들 몰아서 다 죽였어요. 근데 2,700만이 그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모택동의 공산화 과정에서 몇 명을 죽이냐면 8천만 명 죽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사람이 막 죽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몇 명 학살당하냐면 인구 2천만 명 중에 600만 명 학살당합니다. 캄보디아요. 더 무서워요. 여기 캄보디아 나라는 더 무서워요. 인구 600만 명 중에 3분의 1 죽어요. 200만 명 죽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시스템은 폭력과 살인의 영이 지배당하는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산주의에서 사람 죽이는 걸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죽이죠. 정말 사람으로서 죽일 수 없는 방법으로 학살을 하죠. 이게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국가를 파괴하고 그 중에서 교회들 반드시 파괴합니다.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영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라디오 연설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이같이 말합니다. 자, 먼저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 실체를 알려줘라. 그때 당시 몰랐어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실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돌아서면 그들과 함께 가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친부모, 친자식, 조카라도 원수로 대해야 된다. 왜일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죽이잖아요. 이게 사단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도 공산주의는 연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는 사악한 집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은 공산화 됐지만 남한은 공산화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보고 싸웠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남한의 교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회는 왜 무너졌을까? 침묵했습니다. 북한 교회는요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만에 대부분의 북한 교회가 멸망당합니다. 침묵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깨우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일제 35년 동안 견뎌냈던 이 북한의 핵심적인 한반도 핵심적인 교회들이 공산주의 앞에서는 2, 3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다. 그런데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한 사람을 찾으셨어. 죄를 깨우고 이 땅의 악을 싸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사명을 깨닫고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고 이 나라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왜? 없었어요. 깨우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알아서 되겠지 아니라고요. 교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겠다? 아니라고요.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유럽교회 싹 무너졌습니다. 미국교회 지금 간신히 견디고 있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법이 교회를 무너뜨린 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왜 북한교회는 무너졌지만 남한은 인민공화국이 선언됐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공산주의를 분별하고 싸우며 깨웠던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정치 얘기를 생각하세요?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걸 말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 시대에 이때 저희의 사명은 이겁니다. 선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 똑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정치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 희한하지 않으세요? 중국의 성도가 몇만인 줄 아세요? 1억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시진핑에게 그렇게 물려가지고 시진핑 속였어요. 종교의 자유 준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죠? 어떻게 중국 교회가 공개적으로 다이나믹으로 폭발을 시킬 수 있고 성도들을 정치 몸속에서 가질 수 있고 선교사를 싹 쫓아낼 수 있죠? 당연하죠. 정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의 정치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교회는 이 땅의 정치를 견인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40%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40%가 기독교인이면 40%에 해당되는, 적어도 그래요. 3분의 1이라고 따지자고요. 3분의 1이라도 복음적인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분명 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다고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차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심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가정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아브라함처럼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가정 살려주십니다. 아멘. 교회가 괴로웠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시험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너무 힘든데 은혜 받을 그곳에서 아니에요.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이고 아멘. 이 땅의 희망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적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 뽑는 청빙하는 기준, 이력서에서 뽑거나 청빙하는 기준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학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기도는 안 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설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성경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데 땀이 날까요? 해본 사람들 알겠죠?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땀이 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의 순간에 주님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멘. 부르짖으셨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부르짖는 현장에 부르짖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잠이 들었던 거죠. 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의 문제, 저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선거로 뭐 국회로 들어간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 상관없더라고. 상관없더라고.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하고 뽑았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포로된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더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죠. 그가 어떤 일을 해요? 유대민족 살려주죠. 왜? 하나님을 알아서? 아니요. 에스더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투표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 내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내가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뽑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차선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일단 박아놨어요.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에요, 잘못하면 개헌됩니다. 이미 여당에서는 개헌한 내용 다 나왔잖아요. 토지 공유제부터 비롯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미 2018년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냈어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내용 보시면요,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왔어요. 법이 바뀌면 끝납니다. 미국이 법이 바뀌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동성애자들이 성경줄 현상 상대로 고소를 하잖아요. 어떻게? 정신적인 피해 입었으니까 동성애 구조를 삭제해버린다. 성경에서 삭제하든지 돈을 내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쓸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며 아멘.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아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이 시대에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정치 이야기 하네,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다 들을 준비가 됐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서 붙잡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깨우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래서 사명감 나가게 깨웁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하시면 되시고 아멘.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